건설 자금 쪽에서 보면은 주택상환사채라고 있을 거예요. 315페이지에. 주택상환사채라고 있죠? 진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토지상환채권이라고 지지난주에 설적한 적도 있어요. 이게 용어를 잘 보면 주택을 지어서 돌려주는 회사채,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 그렇죠? 집을 지어 돌려준다. 이거 옛날에는 인기 있었는데 요새는 뭐 그냥 형식적으로만 존재해요. 그래서 얘는 LH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아까 등록업자라고 있었죠? 20 만 이상 하려면 등록하라고. 얘네들이 3년 내에 집을 지어 돌려줄 테니 우리가 발행하는 회사채를 매입을 해라. 주택상환사채를 팔고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시세 3억짜리 아파트를 지금 2억 한 6천에 사면 10% 깎아서 2억 7천에 채권을 사면 넌 나중에 3억짜리 집으로 돌려줄게. 그 자금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집 짓기 전에 주택상환사채라는 종이 쪼가리 하나 발행하고 2억 7천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돈 들어와요. 그 돈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3억짜리를 지어지기 전에 돈을 미리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 한 10% 5% 깎아서 뭐 발행하겠지. 그래서 주택상환사채라는 것은 주로 집을 지어 돌려주기 위한 공기업이나 건설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가서 승인받아야 되고, 그래서 시험에서 도지사 승인이라고 내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산하공기업이거든. 그래서 LH공사하고 등록업자가 발행한다. 누구한테 승인받고? 이걸 기재부 행정안전부로 바꿔서 낸 적도 있으니까. 몇 년 내 집을 지어 돌려준다고? 3년 내. 그냥 이것은 기명으로 발행합니다. 무기명이 아니지. 그 사람에게 집으로 지어 돌려준다. 기명식으로 발행한다. 할 게 없네. 그 다음에 LH공사는 주택상환사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했다가 얘들이 망해버릴 수도 있을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없어지지 않지. 야들은 분양 보증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등록업자는 일반 건설업자잖아요. 없어져 버린다니까. 보증을 받으세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무엇이 이걸 못 외울까? 매년 내더라도 하나씩만 바꿔도 돼요. 5년으로, 무기명으로, 행안부로, 보증받으라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돌려서 내도 문제돼요. 1번 발행 한국토지주택공사 동그라미 등록사업자 동그라미는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주택을 상환한 사채를 발행한다. 이 사채가 바로 주택상환사채입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동그라미 하고 자본금 등등의 일정 기준에 맞고, 자 끝에 봐요.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뭘 받으래요? 보증을. LH공사는 보증 받나요? 그렇지. 등록업자만 보증을 받는 거예요. 발행계획 승인 2번에 주택상환사채 발행하려는 자는 다음 줄에 누구한테 승인받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발행계획 승인받습니다. 이 공법에 채권이 4개가 나오는데 그 채권을 한눈에 다 보기에, 그죠? 어디 있겠죠? 그런 거 다, 그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가 카페 어디 찾아보면요 나와요. 구석 어디에도. 그러니까 어제 내가 보니까 밤늦게 자료를 막 뒤져본 게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막 공부하면서 올린 거 내가 보니까 구석구석 그 다람쥐가 뭘 찾다 보면 별게 다 나와요. 그래서 한번 뒤져보셔요. 그래서 공부한 걸 찾아서 인증샷 올리면 수요일 날 추첨돼가지고 뭐 집에 또 혹시 압니까? 뭐 자동차가 한 대 와 있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웬열 바람 빠진 소리가 막 나옵니다. 혹시 압니까? 성탄절 기념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그 이미테이션 자동차 조그만한 게 하나 갈지? 제가 옛날에 전국 수석 최초로 발표한다 하고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할 때 부천서 우리 학원에서 전국 수석 나오면 내가 자동차 한 대 산다 했어요. 그게 진짜 수석이 나온 거예요. 그게 18회 때 처음 전국 수석 발표를 했거든요.
전국 수석 발표한 해, 발표한 날, 난 지금도 잊지를 않아요. 아침에 학원으로 전화 와서 원장님 저 전국 수석이에요 그래요. 아저씨 하나가.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에 제 명단 올라가 있다고, 현태원에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를 어째 차를. 그래서 그 얘기를 원장들한테 회의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에이 그거 말이 돼. 그 수업 시간에 한 농담을 갖다가 뭐들 하냐고. 근데 제가 그때 자동차를 구체적으로 뭘 사준다 이런 말을 안 해서 합격자 파티 할 때 현금 500만 원 줬어요. 현금 500만 원을 그 당시에 주고, 그 당시에 준 사진들을 이렇게 찍어서 막 그때, 그래서 처음 수석 나서 중앙일보, 조선일보 막 신문에 우리 학원 광고를 많이 했더니, 그 다음에 그게 소문 나가지고 학원에 수강생이 밀려 터졌어요, 진짜로. 그래서 학원에 한 280평 됐는데, 이거는, 이건 게임도 안 돼, 이거. 280평이 됐었는데, 학원에 자리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 돈 다 어디 갔나 나는 지금도 알 수가 없다. 누가 썼는지.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목동에, 그 다음에 학원 차려서 여기다 다 꼬르박은 거예요. 여기 다 꼬르박아, 여기 다 꼬르박아서, 이놈에게, 암만 찾아봐도 돈이 없네, 어디 있는지. 이제 316페이지 메뉴에. 그래서 말이 씨앗된다 하는 걸 그때 느낀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자꾸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한 게 말이 씨앗돼요. 나는 된다고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된다 하는 순간 되는 거지. 자, 고개를 왼쪽으로 흔드는 건 없는 걸로, 위아래로만. 에? 전국 수석 발표를 안 하기로 했어요. 전국 수석이 없어. 그때 이후에 제가 광고를 너무 써먹었더니 사설학원에서 그걸 활용을 한다고 소문 나가지고, 그걸 제가 써먹은 게 아니고 난 별로 안 써먹었는데, 그때는 새로운 브랜드라는 게 있어서 새로운 학원이라고 있었어요. 한 40개 넘었는데 그 전국의 새로운 학원에서 다 그걸 써먹었어요. 다 저들이 합격시켰고 전국 수석시켰다고. 나는 별로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난 다음에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요새는 전국 수석이 없어요. 없으니까 해도 괜찮아요. 전국 수석 발표 안 해. 316페이지 메뉴에 발행 방법 나오죠? 기명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무기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이 표시돼야 돼요. 누가 집으로 받을지. 그 다음에 몇 년 초과하지 마라. 3년 초과하지 마라는 것은 3년 내 집 지어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할 게 없고, 저기 6번에 주택상환사채 효력이 있나요?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등록사업자가 3년 내 집으로 지어 돌려주겠다고 발행하잖아요. 누구한테 승인받아서. 그러지. 근데 야가 중간에 망해버렸다니까? 그러면 이거 매입한 사람은 휴지 쪼가리 되냐 이 말이요. 보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업자가 등록이 말소돼서 실체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주택상환사채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 보증한 업체에서 집으로 돌려주든지 현금으로 돌려주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법의 사채 발행 이런 것도 뭐 지금 해도 안 해도 괜찮고. 자, 보세요. 주택상환사채라는 단어를 외워야 되겠지요.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안 외워진다니까. 주택으로 돌려주는 회사채. 이 안에 답이 50% 들어갔다니까. 그리고 LH공사하고 등록업자가 누구한테 승인받아서 몇 년 내 집으로 돌려주고 기명으로. 그러죠? 등록업자는 보증을 받아야 되고. 몇 가지 안 되는데 너무나도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주택건설 사업 시행이라고 있나요? 이제 1번에 주택건설 절차가 있잖아요. 지금부터 건설하는 절차가 나와요. 우리가 보통 건물 짓고 할 때는 건축 절차라고 하는데, 지금은 건축이란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건설이란 말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지을 때 어떻게 하냐. 자, 여기는 또 단독 30, 공동 30세대 이상 지을 때, 대지를 1만 이상 할 때 예외 50, 50 있는데, 얘네들은 건축허가 받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다 지었다, 들어가 살으려면 사용 검사 받고, 그래서 사용 검사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 30세대 이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아까 20세대, 25도 있었죠.
그것은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집장사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건 30세대 이상 지을 때는 건축허가 받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받는다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건설하는 절차가 나와요. 1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고 나오나요?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 시행하려는 자나 또는 다음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 시행하는 자는 끝에 줄쳐요. 사업계획 승인받으라. 자, 단독은 몇 호 이상 지을 때? 30. 공동주택은 30. 대지는 만. 자, 이거 한옥은 50% 하고 단정 연립 다시 또 50세대로 한다는 예외가 있거든, 예외. 그럼 예외는 아직 뭐 어지러우니까. 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공동주택 쪽으로 시험 나오니까.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집단으로 지을 때는 건축허가 받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받는. 그러면 다시 이제 단독을 29, 공동을 29세대 이하를 지을 때는 건축허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적용이 달라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30세대 미만 29세대 이하는 건축법 적용을 받고 30세대 이상은 주택법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30세대 미만이니까 29세대 이하잖아요. 나는 건축허가. 우리 건축허가권자가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허가권자가 원칙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예외로 시, 도지사. 도지사? 도지사도 허가권한이 있었을까? 좀 야게. 특별시 광역시장이 특별시 광역시 안에서 몇 층 이상?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일 때만 허가하는 거예요. 도지사는 허가권한이 없어요. 보통 시군구요요. 근데 사업계획 승인권자 누구냐? 아들보다 높은 사람이지. 같은 사람이면 뭐 들라고 법이 따로 있을까?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30세대 이상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29세대 이하는 건축 허가 대상이다. 그럼 건축허가 받았지? 사용 승인이라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놈은 건축 허가, 사용 검사라고 용어가 다르다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잠깐 익숙해야 된다니까. 사용 검사, 사용 승인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리모델이랑 나왔었죠. 아까 리모델링은 증축을 위한 거 몇 년 지나면? 15년은 언제부터 15년?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이라는 얘기는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도 리모델을 할 수 있고 30세대 미만도 리모델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리모델 조합은 최소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이게 필요가 없지. 너무 많다, 양이. 자, 일단 여기서는 30세대 이상 지을 때는 건축허가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에 따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또 승인권자가 나오잖아요. 오른쪽 상단 박스 보니까 1번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할 때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럼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지사, 제주도. 그 다음 줄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 저기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이렇게 돼. 이게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하는 거예요. 그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지사, 대도시, 시. 이 안에서 30세대 넘어가면 아들한테 가야 되는데, 도지사가 있죠, 도지사. 봐요. 강원도가 얼마나 넓으냐고. 전라북도 엄청 넓잖아요. 근데 강원도에서 춘천이든 원주든 속초든 딸랑 30세대만 넘어가도 강원도지사한테 가서 아파트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도 안에서 대지 조성하는 면적이 10만이 안 되면 일반 시장 군수한테 바로 가도 좋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핵심이 이거거든. 그게 밑에 이번에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할 때 대지 면적 10만 미만이면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이건 똑같잖아, 위하고. 그 밖에 시장 군수한테 간단 말이야. 도지사한테 안 가고.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못 외웁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 이런 건 구별 못 한다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비기본계획 짜는 사람, 정비계획 짜는 사람, 정비구역 지정하는 사람 기억 안 나잖아요. 뒤죽박죽. 근데 이거는 일단 이렇게 말아 놓으세요. 이렇게 30세대 이상을 지을 때는 건축허가 받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 받는데 29세대 이하는 건축 허가다, 시군구에 간다.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은 집단으로 떼거리를 짓는 거 아니야. 시군구보다 높은 시도, 대도시에 간다. 이 정도만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가로 2번에 대지 소유권 확보 지금 필요 없고 공사 착공 있나요? 오, 착공을 하는데 박스에 1번 맨 밑에 박스 사업계획 승인받았다. 승인받고 몇 년 내 착공하라. 오, 사업계획 승인 떨어졌으니까 공사하란 얘기지. 몇 년 내? 5년 내 공사해야 돼요. 공구별로 분할 시행한다. 300세대 이상인데 이건 뭐 나중에 하고. 자, 사업계획 승인 떨어져서 아파트 짓는다. 승인 떨어지고 몇 년 내 공사 착수? 5년. 그 다음 박스 위에 1년 범위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뭐 해줄 수 있고? 동그라미 그것도 거기 작년 재정도 답이었거든요. 자, 다시 1000세대 아파트 짓겠다고 서울시에 가서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요. 그리고 몇 년 내 공사 착수해야 돼요? 5년. 그러면 하다 하니까 문화재도 나오고 이래. 그러면 연장 몇 년? 1년. 이렇게 떠들어 놓으세요.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 얘기들 나오니까. 한 장 넘어가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 매도 청구 이런 것들 너무 어려워. 가만 냅두세요. 어차피 2시간 한 것도 좀 갈달달한데. 그 다음에 밑에 건설 촉진 대책은 다 무시하고 오른쪽에 사용검사 보세요. 요거 나오네. 요거. 근데 말이에요. 사용검사권자는 또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특별시 광역시 안에서 주택을 30세대 이상 지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은 특별시 광역시장한테 가서 받아야 돼요. 다 지었다 들어가서 살으려면 구청장한테 가서 사용검사 받는 거예요. 사용검사권자는 또 달라. 그래서 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시중에서 회자되는 게 공법이 어려운 과목이다 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아주 뒤죽박죽 나오니까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자, 1번 3번 1번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 완료한 경우는 주택 대지대에서 국토교통부 이용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자, 줄 치세요. 누구 찾아가서 사용검사? 시, 군, 구청장한테 가서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사용검사 기간 있나요? 사용검사 신청했다. 두 번째 줄 며칠 내 사용검사 하라고? 15일. 아따 15일 이런 거 진짜 참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사람 나오면 사람 죽여줘요 진짜. 자, 그 다음에 임시 사용승인은 뭐 특별할 게 없으니까 한 장 넘기시고, 저 321페이지에 분양가 상한제라고 있나요? 자, 지금 현재 보세요. 사업계획 승인받아 다 지었잖아요. 사용검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지었으니까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왼쪽에 공급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왼쪽에 공급인데 잡다한 건 다 쓸데없는 거고, 오른쪽 상단에 만화가 하나 있어. 만화가 이게 이렇게 해서 뭘 지었는데 말이지. 이게 지금 그림이 아파트도 아닌 것이 그냥 빌딩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죠? 근데 그냥 빌딩들은 주택법 적용 안 하는데 조금 그래요. 나 같으면 여기다가 아파트 한 5동을 딱 그려 놓을 것 같아요. 동과 동사이 좀 띄어가지고 그러잖아요. 5개 동 딱 그려 놓고 말이야. 그래 놓고 이제 오른쪽에 보니까 뭐 택지비, 건축비 해가지고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가산금 해가지고 분양가 상한으로 규정한다. 아, 또 어렵구만. 여러분, 저 분양가 상한제란 말 나오죠? 이게 이제 두 가지예요. 일단 그거 뭐냐면 아파트를 지었을 때 분양을 하잖아요. 3.3제곱미터당 얼마에. 그 분양 가격을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진 그 기준 금액보다 비싸게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받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겠지. 저렴하게 받으니까 이건 일정 기간 못 팔아먹어. 그래서 복잡해. 이번에 12월 말에 또 바뀌었는데 일단 시험용으로는 그게 나오지는 않아요. 시험은 투기과열지구간의 전매제한 기간만 주로 나오거든. 분양가 상한제는 그 대신에 나중에 교과서에서 여러분들 실무를 할 때 보긴 봐야 돼요. 실무 쓰는 일을 돌아가니까.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격을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진 가격보다 비싸게 받지 마라. 아무리 비싸게 받아도 이 가격 이하로 공급하라는 얘기거든. 두 가지예요. 마구잡이가 아니고 공공택지 공급받아가지고 아파트 지역 분양할 때, 공공택지는 국가나 지자체 LH공사가 조성하는 땅이에요. 민간택지보다 저렴하게 택지를 주겠지. 공공택지를 대우건설에서 삼성에서 현대에서 공급받았단 말이에요. 아파트 짓잖아요. 택지 자체가 싸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파트를 분양가격을 마음대로 받지 마라 이 얘기예요. 공공택지가 아니고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관계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민간택지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또 제한받아요. 자, 그럼 일단은 분양가 상한 제도를 적용받을 때는 공공택지 공급받아서 공동주택을 지어주는 업체들,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라면 뭘로 지정된 곳?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한 곳이에요. 요놈 적용 기준이 또 있어요. 12달간 뭐 물가 상승률 2배, 석 달간 뭐 20%, 2달간 뭐 5대1, 10대1 경쟁률이 있어요. 이거. 여기는 없어. 일단. 그래서 없으니 막 일단 눈에 안 보니까 신간 편해. 보이면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자, 일단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한 곳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는 분양가격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일단 이 단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자, 거기 보면 박스 만화 밑에 보면은 1. 적용주택이 있나요?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는 이 조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 해놓고 1번에 공공택지 나오잖아요. 여기 있죠. 이게 민간택지 아니잖아요. 두 번째,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회 심의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요 가로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고 쓰세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이걸 지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야 되거든. 요거는 100% 시험 나올 때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 해서 1번, 2번, 3번에서 직전 12개월간, 그 다음에 3개월간, 2개월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몇 배, 거래량 뭐 이렇게 쭉 해서 빈칸용 문제입니다. 이놈은. 일단 여기서는 없으니까 당연히요. 교과서는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적용 제외 중요한 거. 다음에 진짜로 얘들이 지문 자주 나왔어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공공택지든 어디든 간에 도시형 생활주택. 아까 영어할 때 도시형 생활주택 배웠잖아요. 그 훨 나왔지. 준주택은 종류 몇 개? 4개. 첫째, 오노 닭이? 헷갈린다. 여러분 일단은 전향을 했으면 전향 한 대 맞춰야 돼요. 옛날 고집 버리셔요. 백지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백지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오다노기,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그러니까 지나간 게 기억이 자꾸 나야 되는 거예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공택지에 짓든 분양가 상한제 정지역 지정된 곳이든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다음 두 번째, 저 그때 경제 자유구역 동그라미 아세요? 자, 우리 여러분 인천 송도 가보셨어요? 아, 인천 송도 너무너무 잘 됐어요. 진짜 송도 진짜 잘 됐는데, 국제도시 만들었다니까. 저 인천 송도 제가 경제 자유구역이에요, 제 놈이. 그래서 저런 경제 자유구역에서는 저것이 공공택지 조성했다 하더라도 분양가를 마음대로 받으라는 얘기는 고급으로 해도 규제하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 자유구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3번에 관광특구 동그라미 하세요.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층수가 몇 층? 이거나 높이가 150m. 이거 하면 안 돼.
그죠? 여러분, 저 관광특구 안에 층수가 52층인데 높이가 120m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층수가 관광특구 안에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 높이의 아파트 지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럼 층수가 52층이고 높이가 120m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한다고. 52층이니까 50 넘잖아요. 층수가 45층인데 높이가 180m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야 하네요. 그렇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니까요. 층수가 몇 층 이상이거나 높이는 좀 전에 150 계속 하지 않았나요? 다시 하지. 층수 층수 150층짜리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층수가 50층이거나 높이 150m 이상 아파트. 이거 어차피 아파트지. 왜냐하면 열렸다 세대는 4개층밖에 못 지으니까. 지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있잖아, 시험에 관광특구하고 도시형생활주택 있지요. 분양가 상한제 이 공급 쪽에서 객관식 문제 지문으로 진짜 한 6, 7번 나온 것 같아요. 나중에 기출문제가, 이번에 기출문제는 제가 매년 냈지만은 이번 기출문제는 해설을 정말 제가 충실하게 달아가지고 그거 기본수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출문제만 한 10번 반복하면 여한 문제 다 풀리게끔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쭉 요새 정리하면서 또 보니까 야, 관광특구 그 다음에 그 도시형생활주택 그 두 개가 기출문제 지문으로 정답. 심지어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라고 이런 지문도 나왔다 이 말이에요. 정신만 차리면 되지 적용하지 않는다. 이 세 놈은 분양가 상한제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특히 관광특구 몇 층? 높이 150m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가 4번에 투기과열지구 있지요. 여기 교과서에는 분양가 상한제는 누가 지정하고 어딜 대상으로 하고 하는 게 없어서 뭐 말을 할 게 없는 곳이고, 또 이거 없는데 얘기해 주잖아요. 쓰면 그거 필기 하나로 정신없을 것 같아서 내가 얘기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일단 투기과열지구 나오죠. 이게 투기과열지구 이게. 자, 우리가 공법 다른 거 배울 때 투기과열지구 나왔었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투기과열지구 할 때 재건축은 최대 몇 개까지 받는다? 그럼 과밀억제권역인 곳에서는 투기과열지구면 몇 개? 일단 뭐 자,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그때 투기과열지구라는 거 나오긴 나왔지 우리. 그렇지, 그 얘기 하려고. 자, 여러분 부동산 중개 사장님이요. 내가 손님이요. 손님인데 공법 선생이라는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일단 생각이 마비가 돼버려. 나보다 잘하는 놈이다 그러면 일단 깔려버린다니까. 우리 애들 고모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애들 고모 이모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개사하고 댕기고 일단 여러분 말이 거짓말도 우기면 이모 고모 따라오게 돼 있어. 아이고 언니가 중개사하고 댕기니까 뭐 잘 알겠지 이렇게 된다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 막 얘기하면 대단해 보인다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자, 투기과열지구란 말 나왔죠 지금. 얘가 주택법이야. 주택법에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다 이 말이요. 이거 누가 지정하냐? 국토교통부에서도 지정하지만 시도지사도 지정 가능해. 장관 또는 시도지사. 얘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는 뭐 들라고 지정하냐 하면 투기 막으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첨된 아파트, 당첨된 분양권 있지요. 그걸 못 팔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설회사 사업주체가 자 투기과열지구 묶인 동네에요. 아파트 짓는다고 입주자 모집할 거 아니요. 그래서 뭐 가점제 들어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갑이 당첨이 됐다. 갑이 당첨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당첨된 갑은 아파트 지어가지고 잔금 치르고 내 명의로 등기할 때까지 그 지위를 못 파는 거야. 그러면 자 예전에는 자 2월 1일 날 당첨자 발표하고 자 5억짜리 아파트 당첨되면 계약금 10% 가져와서 계약합시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약기간 3월 1일 이틀간 준단 말이에요. 보통 1차 분양 계약할 때는 이틀 주거든요.
당첨된 사람 오라고. 자,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못 판다고 그랬는데 얘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이잖아요. 2월 1일 날 당첨자 발표하잖아요. 발표하면 이제 1200명 중에 200명 됐음. 누구누구 딱 할 거 아니야? 갑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 당첨자 발표한 날부터 당첨된 지위를 못 파는 거야. 그래서 당첨된 분양권의 지위를 못 팔게 하는 제도가 투기 과열지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2월 1일에 발표하잖아요. 이날부터. 자, 그러면 계약을 하고 아파트는 공사하고 공사 도중에 중도금 들어가겠지. 그러면 이제 공사가 다 완료될 거 아니에요? 완료되면 이제 90% 들어갔어. 잔금 10% 정도 남아있다면 보통 10% 20% 남아요. 그러면 갑이 건설회사에다가 잔금을 지급하면 10% 그럼 자기 이름으로 원래 다 지으면 이제 건설회사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먼저 해요. 자, 천세대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할 때까지 못 판다 이 말이에요. 이게 투기과열지구야. 근데 건설회사가 짓다 말다 6년째 등기 안 해줘. 그 기간 5년 넘어 제한은 못해. 시험은 뭐라고 내냐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간 점유 못한다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5년간이 아니에요. 예. 언제까지? 내 명의로 등기. 쉽게 말하면 등기하면서 입주를 하는 날이 아니에요. 입주 가능한 날, 입주할 수 있는 날까지 못 파는 거예요. 입주하고 팔아. 입주 전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법적으로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내 명의로 등기, 이전 등기 마친 때까지 기간 동안 못 판다. 그 기간 몇 년 넘지 말고 5년 넘어도 등기 안 해주면 팔아도 된다 이 말이요. 팔리겠어 이것이? 안 팔리지. 이해 가요? 이게 투기과열지구. 이거 투기과열지구면 과밀억제권이 이든 아니든 무조건 하나만 줘야 된다니까. 그 정비법. 그다음에 일단 이것만. 자, 너무 많아. 4번에 1번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시도지사 동그라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주거정책 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없네. 없어. 어딜 대상으로 하는지 뭐 들라고 하는지가 없잖아요. 이 절차는 지금 의미가 없는 내용들이 다 뭐 어떻게 협의하고 의견 들으라 하는 것들이잖아요. 알맹이는 없어요. 여기 지금 일단 알맹이 내가 얘기한 거예요. 자, 투기과열지구 묶이면 언제부터 전매를 못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언제까지? 내 명의로 잔금 치르고 등기할 때까지 못 판다.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 봐요. 내가 입주자로 선정됐지. 3월 1일 날 계약을 했지. 계약금 10% 들어가고. 자, 그리고 2년 만에 잔금 치르고 등기했어요. 등기했다고. 할 수 있어 없어요? 2년 만에 1년 6개월 만에 잔금 치르고 등기했어. 할 수 있어 없어요? 자, 내 명의로 등기했다는 것은 분양권이요, 내 집이요. 그래서 저희는 분양권의 무형의 자격을 못 팔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등기하면 내 집이 돼버렸잖아. 이건 나의 재산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조정대상 지역이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를 받으면 최대 8년부터 6년, 5년, 4년 그 기간까지 못 팔게 돼버려요. 입주하고도 몇 년 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얘는 무조건 입주할 때까지만 못 파는 게 투기과열지구고.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도 묶였고 분양가 상한제도 같이 묶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한기간이 두 가지 걸쳐 있잖아요. 긴 제한기간 적용받아요. 긴 제한기간. 나중에 기본서 가지고 내가 비교해서 설명할 테니까 일단은 여기 없는 거 얘기하려니까.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입주로 선정된 날부터 언제까지? 등기할 때까지 내 명의로. 그러면 이제 이 동네에서 하다가 손님이 양천구 투기과열지구 아니요? 아파트 새 아파트 분양 당첨됐다 그러면 손님 물어보면 언제부터 못 파냐? 그러면 당신도 발표났냐? 어제 났대요. 그럼 어제부터 너 못 팔어? 그러죠? 언제까지? 다 짓고 잔금 치르고 내 명의로 너 등기할 때까지 못 판다고? 콜. 그러죠? 그렇지. 근데 계약금 3월 1일 날 10% 들어갔다.
10% 5천만 원 들어갔다면 5억짜리니까 그 다음에 중도금 한번 들어갔다 쳐요. 5천만 총 1억 들어갔지. 이렇게 들어갔는데 갑이 해외로 식구들 데리고 이민 갈 수 있잖아요. 그때는 괜찮아요. 팔아도 해외 지사장으로 발령받아 2년 이상 간다. 이것도 괜찮아. 확 죽어버리고 상속 이것도 오케이. 그 다음에 비장애 그 시기 뭐야? 부부간에 도장 찍으면서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얘가 갑이 중도금을 내고 있는데 투기과일직을 해도 갑의 아버지가 죽어버렸다니까. 집 하나 상속받았지. 권리 들어가면서 이 분양권 파는 건 돼요. 왜? 내 또 2주택 되니까.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으로 들어가면서 파는 건 된다 이 말이에요. 말기 오케이? 야가 양천구인데 부산으로 발령받아서 가면서 입주를 못하게 되잖아요. 팔아도 돼요. 이해가죠 그거? 그런데 양천구인데 저 길 건너 신월동 넘어 부천으로 발령받았다 부천으로 그건 될까 안 될까요? 왜요? 느낌이 너무 가까워서 수도권이 아닌 곳으로 갈 때만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 유일하게 여기서 나오거든. 그런데 만약에 중도금 계약금 중도금 2억이 들어간 상태 5억짜리인데 2억 들어갔는데 A라는 놈이 찾아와 가지고 야 네가 분양받은 이 투기과일지구 주택 아니야 이거 팔아라 나한테. 얘가 2억 넣은 거 아니야 사업주체에다가. 네가 들어간 2억에다가 내 피 1억 줄게 이렇게 해.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개업자가 낄 거 아니야 어리라고. 그러죠? 전매를 했지. 이게 뽀록 나는데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데 경기에 따라서 정책은 바뀌어요. 사법인 민법에서는 분양권 같은 것 거래 대상이 될까 안 될까? 아무 문제 없어요. 사법에서는 관계 없어. 우리 공법이 6번 바뀌었어요. 이거는 수시로 경기 너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전매 마음대로 하세요. 너무 과열되죠? 하지 마세요. 1년은 하지 마세요. 등기할 때 하지 마세요. 수시로 바뀌는 게 행정법이에요. 근데 사법은 거래 대상이 돼요. 그리고 행정법상 이거 금지시킬 뿐이지. 그러면 갑이 당신의 분양권을 파는 거 아니야 지금. 민사적으로는 문제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뽀록나게 걸리면 처벌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복등기라는 형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당사자 간에 사고 팔고 약정을 다 해요.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정정서 작성하고 중개업자 끼고 그 다음에 모든 등기 서류를 얘한테 위임을 다 해놔요. 중개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남은 3억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얘 이름을 잔금 다 치르는 거야. 잔금 치르고 건설회사가 갑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 해주겠지. 등기 칠 때 갑은 등장하면 안 돼. 등기 신청 서류를 법무사나 변호사나 중개업자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얘 이름으로 이전 등기 하자 말자 동시에 얘하고 매매로 난 이전 등기 동시에 치는 거예요. 이거 복등기라고 그래. 이렇게 내부적으로 약정을 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얘한테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집이 입주할 때쯤 돼서 9억이 돼서 9억 딸랑 1억 더 받았는데 너무 많이 올랐죠. 내가 파는 거 아니라고. 네가 돈 나한테 줘가서 내가 다 넣지 않냐고. 이럴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얘 욕심 앞서니까 민사적으로는 얘가 책임져야 돼요. 이렇게 싸울 때 고소 고발 들어가는 순간 경찰 조사자 가서 이 전매한 게 뽀록이 나는 거예요. 걸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당사자는 문제 없으면 괜찮다는 얘기지. 숨어서 하니까 아무랑도 안 해요 이거. 그래서 싸울 때가 문제인 거야. 싸울 때. 그러죠? 너무 많이 올라가면 만변하잖아요. 근데 돈이 일일이 계속 통장으로 가서 일일이 들어갔거든. 그러면 당사자 소송을 할 때만 이렇게 할 때 얘들은 분명히 처음에 분양권 사고 팔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 했잖아요. 공증을 다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유효하다니까. 얘는 얘한테 안 주잖아요. 사기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걸리기 시작한 거 얘는. 그러니까 넘어가줘야지. 모르고 억장 무너지게 막 내가 안 팔았다고 내가 니한테 왜 팔았냐고 돈을 네가 나한테 빌려준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리고 억지를 부려요 얘가. 그 민사적으로는 얘가 지게 돼 있다니까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근데 만약에 소송하면서 걸렸다 이 말이지. 그럼 현재 2억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다 들어가서 5억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걸렸지. 그러면 5억에 해당하는 돈을 건설회사가 야한테 주는 거예요. 플러스 이자하고. 그러면 분양권의 지위는 야가 취득한 걸 본다 이렇게 돼요. 다 뺏긴다 이 말이요.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5억에 플러스 1억을 더 줬잖아요.
그러면 야는 안 되지. 야는 얘한테 가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해서 돈 덜 받아야지 또. 그잖아요. 그 1억은 어디 갔을까? 없는 거지. 1억은 어떻게 야한테 1억 달라 할 수 있을까? 검쟁이를 해서 돈을 주고받았는데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그죠? 5억만 받았잖아요, 애들. 그 다음에 중개사 분양권 전매하면서 수수료 먹어서 안 먹었어? 3천만 원 먹었다 쳐. 그러면 보세요. 5억짜리 사고 팔면서 분양권 사고 팔았잖아요. 중개업자 꼈잖아. 수수료 적당히 먹었겠지. 벌칙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인데 이번에 12월 말에 바뀌었다고. 얻은 수익이 있잖아요. 수익에 수수료가 3천만 원 벌었지. 3배 벌금 나가요. 9천만 원 내야 돼. 그 다음에 얘는 5억짜리 사서 나중에 8억 생겼지. 이익 생각 3억 생겼잖아요. 오르락 났다 나중에 3억에 3배 9억 날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리 딱 해서 교과서에는 아마 안 반영된 것 같아요. 벌칙이 또 확 바뀌었거든요. 12월 말에 이번에 얼마 전에. 그래서 법조문도 확인해서 다음 수업을 할 때 그때 되면 제가 다 프린트해서 줄게요. 미리 줘봐야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일단 투기과열지구라는 제도는 당첨된 분양권을 못 팔게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놓으면 돼요. 그렇게 알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너무 이것저것이 없어.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나오죠. 이것도 당첨되고 입주한 아파트를 일정 기간 못 팔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도 여기는 좀 핵심이 없어. 괜찮아. 이건 안 해도 괜찮아요. 한 장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에 324페이지에 위에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라고 있나요? 뜬금없이 얘가 나오는데 오른쪽 하단에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있죠. 요게 사실은 요게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 323페이지 그 밑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 왜냐하면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 지역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라는 게 뭐 들라고 있냐? 그게 바로 325페이지 하단에 전매 제한 있죠? 일정한 전매 못하게 하려고. 그 하단 박스 봐봐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있잖아요.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정대상 지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없잖아요. 할 게 없어, 할 게. 그래서 이제 가만히 냅두면 되고, 다시 왼쪽 상단에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라고 있나요? 요 놈만 오늘 보고 집에 가는 건데, 여러분 공시법 시간에 부기등기 배웠나요? 부기등기? 저당권 등기? 등기? 부기등기? 아니, 배운 게 이제, 그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11월 달을 처음 하고 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예요. 배웠냐, 안 배웠냐는 얘기는, 지난 3월 달, 올 3월 달, 5월 달, 7월 달 배웠다 그 말 하지 말고, 11월 달 처음 오신 분들 중에 부기등기라고 들어봤나 이 말이야.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이어야 한다. 부기등기한 순이어야 한다. 부기등기는 부1, 부기2로. 그래. 안 들었어. 다행이요. 들었으면 또 설명할 뻔했네. 얼마 힘들었겠어요. 자, 일단 324페이지 맨 위에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라고 있나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본질이 이거예요. 우리 주택법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그걸 이용해서 주택을 공급받는 게 아니라 그걸 돈 받고 사고 파는 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통장 가입하는 1순위 통장 가지고 있어. 그 통장 사고 팔면 되게 안 되게? 안 되겠지. 그 통장을 어떻게 사고 팔아요? 그러면 청약 통장 10년짜리 있잖아요. 가입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내가 통장 사가지고 1,000만 원 들어가 있으면 1,000만 원 주고 내 명의를 바꿔줄까? 아니에요. 그렇게 사고 파는 거 아니에요. 통장 내가 매입했잖아요. 1순위 됐지. 이 사람이 분양 신청을 하는 거예요. 분양 신청에 당첨됐잖아. 그러면 이 돈을 내가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당첨된 그 나중에 입주하잖아요. 그리고 내 명의로 돌리는 거예요. 모든 돈을 내가 주고 이 사람의 통장을 이용해서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청약 통장을 사고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한테 뭘 묻는겨? 내가 얘기 속 시원하게 얘기해. 언니도 지금 답답하다. 언니도 지금 몰라 이러잖아. 동상 나한테 얘기해봐. 돈 안 받고 팔았어? 그러니까 누가 어리버리하게 그냥 하냐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 쓰잖아. 그럼 그냥 할겨? 통장 1,000만 원짜리 통장 1,000만 원 줄게. 나한테 팔았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친구 간에 30년 친구요. 돈 1,000만 원 빌려줄 때 통장에다 1,000만 원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갚어. 1년 뒤에 갚을까 안 갚을까? 안 갚아요. 사람은 나중에 갚을 때 되면 그 돈이 아까워요. 안 갚아. 근데 통장에 아무 게 없지. 빌려줄 때 친구 간에 돈 1,000만 원 빌렸는데 무슨 계약서 쓰니? 원래는 금전 소비대책 계약서 써야 돼요. 오늘 계약하고 그 다음에 이 돈은 1년간 쓰기로 하고 이자 얼마, 이자 잔법대로 이자 얼마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친구한테 민망하잖아요. 1,000만 원 급하게 빌려달라. 은행으로 입금시켜야 돼. 현금을 주면 안 되고 하면서 꼭 계좌에다가 컴퓨터로 한마디 써놔야 돼요. 이 빌려주는 돈 잘 활용하기 바람, 기한 되면 꼭 갚기 바람이라고 딱 두 마디만 써요. 그러면 나중에 돈 안 빌렸다고 네가 정리했잖아. 오랜 친구한테 공짜 줬잖냐? 그럴 수 있지요. 통장에 찍힌 걸 딱 들이면 판사가 빌렸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뭘 남겨야 돼요. 통장에다가. 그러니까 통장을 내가 안 받았다, 안 팔았다. 당연히 그렇게 사고 팔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서류를 작성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착하다는 거. 324페이지 맨 위에 공급제도 교란금지라고 있죠? 잘 봐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이거 이번 시험에 안 나왔거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주의해야 돼요.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기 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정서지위를 양도양수, 사고팔고, 매매 정의 나오죠? 이런 권리변동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해서 안 되는데 상속받거나 동그라미, 저당 동그라미 하는 경우는 괜찮아요. 하거나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알선하는 목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이런 거 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정서 지위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 또 기네. 그러니까 박스 보세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라고 했나요? 아까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있었죠? 조합원 되면 우선 여러분 300세대에 조합 아파트 지으면 조합원이 200명이잖아요. 50% 이상 확보해야 되니까 200명한테 일단 우선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은 되기만 하면 가입하면 조합이 사업만 제대로만 되면 괜찮다니까. 그리고 100세대 남지요. 이게 일반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되면 일단 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생겼잖아요. 그 조합원 자격을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이 말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아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있었죠. 그 조합원 자격은 사고 팔고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내 집이라고. 그건 된다고. 내 집을 팔면 사놓는 놈이 조합은 된다니까. 그래 여러분 저 지역 직장주택 조합원 자격 있죠 이거. 이거 팔고 사고 하면 될까? 이거 내 집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을 사고 팔던 큰일 난단 말이에요. 3년 3천만 원이에요. 리모델 조합원 자격은 양도양수 할 수 있어 없어요? 뭐가 없어. 내 아파트인데. 리모델 조합 만들었지. 조합원이 아파트 팔면 사놓은 놈이 조합원이요 아니요? 요. 재건축과 똑같잖아요. 근데 지역 직장, 특히 직장은 그 직장의 건물에 해야 되니까 그럴 일이 없어. 지역 조합원 있죠. 서울 시내에. 지역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다가 내가 지역 조합원이거든. 내 조합원 자격 살래 네가 2천만 원 주고 아마 안 된다 이 말이야. 광고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택상환사채. 뭐냐 그 주택상환사채 아까 있었잖아요. 저거 누가 발행해요 저거? 한번 흥분하지 말고 좀 침착하게. 누가 발행? 지금 이게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이따 고기 먹을 때 밥만 먹어요. 우리 전심 삼겹살 파티 하기로 했잖아요 연말에. 이거 괜찮다니까. 제가 예전에 동짓날 파티 한 적도 기억나고 학생들하고 괜찮다니까. 이런 행사를 하고 하면 기가 쫙 모여서 삼겹살 뜯으면서 스트레스 풀고. 자 리모델, 재개발, 재건축하고 지역 직장은 다르다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택상환사채 이것도 있잖아요. 조금 전에 누가 발행했냐? LH공사하고 등록업자가 누구한테 승인받아서? 기억이 안 나. 기억이. 국토교통 장관 김영 무기명 몇 년 내 집으로 상환하고. 그래 그거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진짜 질문해버리면 대답 못할까 봐 고기 안 먹을까 싶어서 대답 얘기해버린 거예요. 주택상환사채를 내가 매입하고 있잖아요.
이거 팔아먹을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요. 안 되지. 3억에 해당하는 주택 상환사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사고 팔면 3억 5천에 팔고 4억에 팔고 5억에 팔면 집값이 5억짜리 돼버리는 거예요. 집값 높이는 주범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지역조합원의 자격, 주택 상환사채는 매매 증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속은? 저당은? 저당이라는 것은 담보쟁고 돈 빌리는 거니까 되는 거예요. 저당 그거는 뭐 너무 자주 나왔는데. 그 다음에 3번이 입주자 저축 있잖아요. 이게 청약 통장 얘기하는 거요. 법적으로 사고 팔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니까? 못하게 하는데 하잖아요. 심지어 있잖아요. 전봇대 통장 삽니다. 붙어 있는 데 있다니까. 인터넷 한 놈도 있고 광고도 안 돼. 광고도 걸리면 죽어요. 3년 3천만 원. 그런데 통장 사고 팔아서 걸린 놈 있을까? 없지. 강남에 있잖아요. 아파트 막 1300대 1 뭐 이런 거 했을 때 신문에 막 뜨거웠을 때 국토교통부하고 경찰하고 조사해서 가끔 그래서 걸린 적이 있어도 일반적으로는 없어. 못 봐. 왜? 저가들끼리 약정을 했는데 알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등기까지 이 사람 이름으로 한다니까? 통장한 사람 이름으로 돈만 계속 주는 거고 그리고 설정 이전 등기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찾아낼 거냐. 그 다음에 밑에 4번에 시군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철거 확인서란 말 나오죠. 쉽게 말하면 산동네 철거민 딱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우리 정비사업 3개 있었죠. 우리 달동네 미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아니요? 걔는 수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아, 대화가 되기 시작하네.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 노원구 상계동의 104마을이 국가산이다니까? 국가 땅에다가 6.25 때 내려오면서 거기다 집을 짓고 하나씩 살게 된 게 그 104마을이에요. 그러면 국가 땅에다가 집을 지은 거 아니에요, 지금? 움막 짓다가 나중에 벽돌 올리고, 그리고 세금을 또 부가 징수하니까 대장은 또 만들어주거든, 또. 국가가. 그러면서 이제 적법하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땅은 국가, 건물은 개인들 거. 그러잖아요. 걔들 나중에 수용하고 이럴 때 입주권 나온단 말이에요, 입주권. 그 철거민 딱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사고 팔면 되게 안 되게? 안 되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건 뭐냐면은 너 조합원 자격, 주택상환사채, 입주자 저축, 철거민 딱지라는 하나같이 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잖아요. 왜 네가 이용 안 하고 이걸 돈 받고 사고 팔고 하냐 이 말이에요. 증여하는 건 될까 안 될까? 매매, 증여 안 된다니까요. 상속은? 저당은? 그렇지. 이거 위반했죠? 3년 3천만 원이에요. 벌칙 가끔 나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네들이 바로 공급 질서 교란 금지라는 얘기는 이런 걸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하면 시장 질서가 교란된다는 얘기지. 이런 짓을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택법이 주택법. 여기까지. 저당권 부기등기는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서 안 돼. 이거 하면요 고기 못 먹어. 이빨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빨 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다음 전매이고 다음 페이지는 뭐 이거 농지법은 한 거 맞죠 우리? 다음 주부터는 기본서 가지고 다음 주는 쉬는 거 맞죠? 그러니까 1월 첫 주잖아요. 월요일 날. 그때는 기본서니까 이건 안 가져와도 돼요. 그러면 기본서를 오늘 집에 가서 기본서를 받았잖아요. 오늘 수업한 주택법을 기본서 찾아가서 줄을 한번 쳐보세요. 기본서에 연필로 볼펜을 하지 말고 연필로 줄을 다 옮겨서 사진 찍어서 카페에 올리시면 그 사람도 추첨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그래서 집으로 자동차 와 있고 김치냉장고 와 있고 막 이렇게 진공청소기 와 있고 이러면 어찌 압니까? 그래서 일단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기본서 가져와야 되고 기본서 가져와야 돼요. 이따가 식당 다 하셔요? 아침에 공부 못 들은 사람들은 우리 전체 회비 있나요? 회비 얼마? 회비 10,000원씩 가져가서 15,000원치 먹잖아요. 상해설 집에 가서 소주도 한 잔 먹고 추가되는 부분은 나보고 내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000원만 챙겨서 점심 삼겹살 파티 하고 가셔요. 그래서 내년에 합격의 길을 다 팍팍 받아야 되니까. 자, 오늘 이만 합니다. 수고했습니다.